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오늘은 안보톡 시간입니다. 오늘 이세환 군사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무기나 군사 분야를 통틀어서 뭐 관심 많은 사람들이 밀리터리 덕후, 밀떡이라고도 하고 그 관심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네. 예. 요즘 또 특히나 국제 정사가 불안해지니까 사람들 관심도 높아지고 바쁘실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시죠? 제가 이제 주로 제가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무기 체계에 대한 소개라든가 아니면 어느 곳에서 이제 전쟁이나 이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알기 쉬운 설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1월 10일부터 나흘 동안 태국 방콕에서 디펜스 앤 시큐리티 DNS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죠. 뭐 동남아 최대 규모 방산 박람회가 열렸다고 그래요? 동남아시아에서 3대 방산 전시회가 있습니다. 이제 싱가포르에서 하는 방산 전시회, 그다음에 말레이시아에서 하는 방산 전시회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태국에서 하는 방산 전시회인데, 이 태국에서 하는 방산 전시회는 동남아에서 그래도 가장 규모가 크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 요번에 가보니까 전 세계 유수한 방산 업체에서 와서 아주 활발히 홍보 활동을 하고 있었고, 우리 국내에 있는 방산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가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아덱스라고 했어요. 고생하셨는데요. 지난 10월에 방산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 분위기하고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조금 다릅니다. 사실 우리나라 아덱스 방산 전시회는 규모 문화로 봤을 때 거의 세계적 수준이에요.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 한 5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동남아시아의 이런 그 방산 전시회는 규모가 다르지만 이 동남아시아 방산 전시회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방산 전시회하면 그 나라의 세계 최첨단 무기들이 와서 막 경쟁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동남아시아는 조금 다릅니다. 동남아시아는 이제 너무나 최첨단은 조금 꺼려요. 왜냐하면 비용 문제가 있어서 꺼리고 쉽게 말해서 적당한 성능에 적당한 가격에 무기를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남아시아 방산 전시회, 특히 태국에 있는 방산 전시회 가보면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염가로 도입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전체 방산 전시회장의 가장 노른자위에 중국 업체들이 쫙 전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무기 판매에 대해서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자기들도 후발주자로서 지금 뭐 후발주자라고는 하는데 중국은 주장은 하죠. 자기는 세계 3대 방산 수출국이다 얘기는 하지만 지금 아직 그렇게 판매 실적이 좋은 편이 아닌데 지금 중국도 새로운 무기 체계, 신형 무기 체계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형 무기 체계들이 이런 동남아 방산 전시회에서 굉장히 많이 전시되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죠. 나오는 화면이 다녀오신 주로 어떤 것들이 그러면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지상 무기 체계가 가장 많고요. 지상 무기 체계 중에서 이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나 아니면 방사포 시스템, 그다음에 전차 장갑차 이런 것도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런 각종 함정들도 많이 전시가 돼 있습니다. 모형이 전시가 모형이 전시가 있고 잠수함 쪽도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지금 이런 쪽에서. 사실 거기가 예전에 해양 대국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태국이 최근에 캄보디아하고 이렇게 국경 분쟁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죠. 그 중재가 있기도 했고 한데 박람회 중에도 또 이렇게 교전이 있었다. 박람회 중에도 꼭 있었고 또 잠잠하다 싶었는데 지금 뭐 요 며칠 사이에 또 있었죠.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 캄보디아하고 태국은 서로 상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기 면에서, 뭐 무기나 병력 면에서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량이 중요한데 그 역량 차이도 크고요. 일단 전체 군대 규모 면에서도 캄보디아는 태국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일단 캄보디아군은 공군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해군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근데 이번 분쟁에서 뭐 많은 뉴스가 좀 보도가 됐는데 태국 공군이 지금 압도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그 태국 공군이 쓰는 굉장한 중요한 무기 체계가 우리나라 무기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무기 체계가 좀 이번 분쟁에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활약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있죠. 그 지난 7월 말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 48명이 적어도 숨지는 그런 큰 교전이 있었습니다. 먼저 상황을 한번 보시고 다시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캄보디아군이 태국을 향해 로켓포를 잇따라 발사합니다. 태국군도 즉각 반격에 나섭니다. 오늘 오전 태국 동부 수린주 국경 지역에서 국경에 있는 사원 폐쇄를 두고 대치하던 두 나라 부대가 총격전을 시작했습니다. 격해진 감정 속에 국경을 따라 6곳에서도 추가로 총격이 오갔습니다. 다연장 로켓포와 F-16 전투기까지 동원됐습니다. The Cambodian military personnel opened fire across from the Mupa base, approximately 200 meters east of Damun Temple, forcing the Thai side to return fire. 캄보디아군의 포탄에 태국 민간인 지역에선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 11명과 태국군 1명이 숨졌습니다. 캄보디아는 피해 규모를 발표하지 않았는데 먼저 공격을 가한 건 태국 쪽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지난 5월 말 국경 지역에서의 소규모 교전 이후 신경전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16일과 어제 지뢰 폭발로 태국군 여러 명이 다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태국군은 민간인 피해가 확인되자 오늘 오후 육군과 공군을 총동원한 대규모 공격 작전에 나섰습니다. 격앙된 분위기만 보면 확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당시 교전이 닷새 동안 계속됐다 그래요. 두 나라 갈등이 하루 이틀도 아닌데 네. 왜 이렇게 교전이 있고 전쟁이 있고 싸우는 건지 한번 좀 분석을 해주시죠. 사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치고 사이가 좋은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태국과 이 캄보디아도 전형적인 그런 예인데요. 네.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제 어떤 사원, 굉장히 중요한 사원이 있는데 그 사원의 관할권을 두고 두 국가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고, 그다음에 두 국가가 사실 그 두 나라가 정치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엮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태국도 지금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좀 정치 스캔들도 있고요. 캄보디아는 우리가 뭐 다 아는 그런 일도 있고요. 그래서 네, 그렇죠.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외부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여러 가지 좀 제스처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으로 좀 국경 분쟁을 선택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이번 그 충돌의 규모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 지금 태국군은 그러니까 지금 캄보디아는 태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장 요긴한 수단이 방사포입니다. 다연장 로켓포라고 하죠. 네. 이게 중국제하고 이제 러시아제가 섞여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무기 체계인데 태국군은 공군을 활용해서 이 무기 체계들을 잘 파괴하고 있거든요. 압도할 수 있겠군요. 네. 네. 그래서 드론을 띄워서 그 캄보디아군의 방사포가 숨어 있는 곳을 찾아내서 공군과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공군이 날아가서 이제 폭탄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 폭탄이 우리나라가 태국한테 제공해준 폭탄입니다. KGB라는 이제 유도 폭탄인데 폭탄이 그냥 이렇게 자유낙하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GPS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GPS 유도를 해서 정확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번 디펜스 앤 세큐리티에 가보니까 이 KGB를 이제 그 태국에 수출한 회사가 우리나라 LIG 넥슨입니다. LIG 넥슨 부스에 갔는데요. 거기에 이 KGB 실물 모형이 가장 정면에 아주 크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하고 이제 군인들께서 여기 와서 이 KGB에 엄청난 관심을 보였었습니다.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군요. 왜냐하면 이 방산이라는 것은 실전이 엄청난 마케팅 효과가 있거든요. 불행하게도. 그 뉴스를 봤는데 그 로켓포며 네. 전투기, 네. 공군력 얘기하셨는데요. 결국 이제 우리 무기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얼마나 이렇게 무기가 많이 팔렸다고 그래야 됩니까? 이제 소개가 됐을까요? 태국 쪽에는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판매한 게 일단 T-50 이제 훈련기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 KGB 같은 이런 폭탄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태국군의 지금 태국 해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구축함도 우리나라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축함이 구축함도. 지금 해안에서 함포 사격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직 정확히 확인된 건 아닌데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이 KGB는 지금 또 특징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유도가 되는 폭탄이고 또 하나 그 어떤 항공기에도 장착이 굉장히 쉽습니다. 네. 그래서 태국군이 지금 F-16도 쓰고 있고 스웨덴제 항공기도 쓰고 있는데 여기에도 굉장히 손쉽게 장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태국에 판매했던 T-50H라는 훈련기가 있는데 말이 훈련기지 사실 FA-50하고 똑같은 바로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경공격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전황이
확전 일로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만약에 조금 더 확전이 되면은 아마 이 T-50H도 전선에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그랬고 결국 네.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네.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을 해주셨을까요? 이게 이 방산이라는 게 사실 좀 여러 가지 아쉽다기보다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에선가 전쟁이 나고 분쟁이 나야지만 무기가 팔리는 거지 않습니까? 뭐 예방 효과도 있고 예방 효과도 있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K방산이 요즘 잘 나간다고 해서 K방산만 외칠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K방산의 브랜드 가치를 조금 높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K방산을 우리가 홍보할 때는 우리 K방산은 어떤 어떤 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억지력이 최강인 억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다. 이런 걸 좀 이미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이제 뭐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만 취업 사기, 뭐 네.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고통받는 이상한 사고가 있고 해서 주목을 또 받는데 네. 우리가 지금 상대를 하는 게 결국 태국도 상대를 하고 네. 캄보디아도 상대를 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어떨 때는 중재를 할 네. 때도 있을 거고요. 네. 양쪽에 또 무기를 또 팔아야 될 때도 있을 거고 입장이 좀 난처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캄보디아에도 우리나라 무기가 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소형 트럭도 있고 대형 트럭도 있고 전술 차량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캄보디아군 특수부대가 사용하고 있는 소총이 우리나라 소총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사실 내 규모만으로 봤을 때는 태국이 훨씬 크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캄보디아를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재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중재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결국에는 이게 그 캄보디아나 그 태국이 아세안 그 협력 국가거든요. 그래서 아세안 내에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타결점을 좀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캄보디아는 특히 보면은 최근에 무기를 중국제로 많이 바꿨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캄보디아의 문제뿐만 아니라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태국이 투입하고 있는 태국의 장갑차나 주력 전차는 전부 다 중국제입니다. 예산 때문일까요? 우리로서는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태국도 사실 이제 예전에 태국이 이제 미국하고 합동훈련도 많이 했었고 서방 국가의 일원으로서 했었는데 이제 냉전 이후에 태국이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레버리지로 무기 구매를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이제 중국 자본이 태국에 대거 들어오면서 좀 중국의 입김이 세졌고요. 그래서 전차 선정 과정에서도 굉장히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서방제 전차를 택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중국제 전차를 주력 전차로 선택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중국제 무기를 우리가 좀 폄하하는 게 많은데 적당한 성능에 적당한 가격이라고 하면 중국제 무기가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K방산의 입지를 좀 갉아먹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우리가 조금 더 중국보다 나은 좀 방산 협력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런 시장을 좀 보호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 K방산이라는 게 결국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알려지면서 우리 국가 안보, 네. 국민 안전 이런 것도 위상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 네. 뭐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데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네, 네. 이 K방산 입장에서 지금 중국 시장에 좀 도전을 받는다 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동남아는 어떤 점에서 그 일단- 매력적인 곳이라고? 일단은 우리가 그동안 K방산의 성과가 났었던 데가 이제 폴란드, 유럽이었고요. 그쵸, 그다음에 최근까지 계속, 중동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였습니다. 동남아시아인데 이 동남아시아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첫 번째 무슨 이유가 있냐면 이 동남아시아 물론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만 그동안 무기 체계의 어떤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노후화된 무기 체계를 이제 교체하는 거에 조금 신경을 많이 안 썼다가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전 세계가 전란에 휩싸입니다.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도 전쟁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파키스탄하고 인도도 지금 분쟁을 했고 지금 우리가 봤듯이 태국과 캄보디아도 분쟁을 겪고 있거든요. 이게 전란이 전 세계로 좀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후화된 무기 체계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고 그 중에 하나가
동남아시아입니다. 지금 동남아시아에 있는 무기체들은 굉장히 노후화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근데 이 나라들이 사실 근데 경제적으로 넉넉한 나라들이 아니거든요. 구매력은 좀 네. 아직도 부족하죠. 그래서 이 나라의 무기 체계를 팔기 위해서는 이제 차관 시스템을 굉장히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수요를 우리가 잘 보고서 이 수요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좀 전에 짚었던 중국의 추격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따돌릴 필요가 있고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네. 세일즈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가 일단 우리 무기 체계로 일단 플랫폼을 형성해 놓으면 이게 있습니다. 이 이후에 업그레이드나 교체를 할 때 또 우리 걸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입도 선매 효과가 좀 있어요. 한번 계약을 네. 맺어서 사용을 네. 하면 계속 네. 이용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일단은 한국제를 써보니까 좋더라 이런 얘기가 퍼져야 되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이 동남아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장 성공적인 예가 우리가 동남아시아 시장에 T50 시리즈하고 FA50 그 경전투기 시리즈를 팔았는데 사실 이건 써본 나라들이 좋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의 가장 성공적인 예가 FA50입니다. 동남아 시장에서. 그런 정보력을 입수하신 나라에서 이제 결국 지난번 전시회, 네네. 방산 전시회 네네. 이제 박람회에 네네. 와서 이제 우리 무기를 봤을 건데 네. 주로 어떤 게 나왔는지 설명했습니다만 네. 우리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많이 갔겠네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네, 어떤 이제 기업들입니까? 이제까지는 이제 그 방산 대기업 위주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방산 대기업들이 팔고 있는 우리 방산 무기 안에 보면은 우리 중견 기업들이 만든 중요한 부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품들이 없으면 수출이 안 될 정도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이제 납품 업체로 2차 협력 업체로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 디펜스 앤 세큐리티에 가 보니까 이 업체들이 직접? 진출해서 네. 태국 현지나 아니면 세계의 방산 기업과 직접 MOU를 맺는 걸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중견 기업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보다도 오히려 외국 기업에서 먼저 컨택을 하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뭐 한두 개 예. 관심 많았던 네. 뭐 무기라면 네. 무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전차나 장갑차에 이제 서스펜션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 서스펜션 시스템, 안전하게, 그 진동을 흡수하는 흡수하는. 이 서스펜션 시스템의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태국에 있는 현지 업체가 우리나라 업체하고 MOU를 맺었었고요. 그다음에 각종 전자 부품이나 통신 시스템 같은 것도 우리나라 업체가 가서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했었고 또 지난번 아덱스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업체에서 만든 이제 혹시 스텔스라고 아십니까? 스텔스기. 뭐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는 그 스텔스기에 사용되는 도료의 수준이 놀랍게도 우리나라 한 업체에서 만든 그 업체에서 만든 제품이 제일 가장 우수하다?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먼저 컨택을 할 정도로 그런 예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방위사업청이나 이런 관련 부처에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중견 업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역시 대기업 중에 이제 우리 조선, 네. 조선 업체들이 뭐 독보적이니까 네. 태국 차세대 호위함 사업 입찰까지도 이렇게 네. 참여를 했다 그래요. 네, 네. 오, 관심이 가는데 네. 다른 나라 업체하고 이렇게 경쟁 구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에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일단 태국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좋은 구축함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구축함입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이제 대우조선 해양이었는데 지금 하나오션이죠. 네네. 하나오션에서 만든 그 배가 이름이 태국 국왕 이름을 붙였어요. 그 한마디로 태국에서 가장 좋은 배죠. 이순신함 하듯이 세종대왕 하듯이. 네. 그 푸미폰 아도네자급이라고 하는 건데 3,600톤짜리 우리나라로 치면 대구급 호위함인데 태국에서 가장 좋은 배고 그래서 태국이 이걸 써본 다음에 우리 태국도 이제 계속해서 해양 세력을 발전시켜야겠다. 그래서 대규모 지금 호위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전 세계에서 배 좀 만든다는 나라들이 다 달려들었죠. 근데 우리나라 대우조선 해양도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하나오션도 갔는데 하나오션이 여기서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에 있는 기업과 합작을 해서 들어간다. 이런 새로운 전략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대형 사업, 특히나 네. 조선 네. 무기 여기도 합작을 예, 한다. 예. 예. 그래서 왜 이런 선택을 했냐 제가 여쭤보니까 일단은 아직까지 태국은 그래도 우리나라 전투함을 써봤지만 또 태국은 태국 해군 내부에서 유럽제 시스템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제 시스템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 그런데 이 유럽제 시스템을 우리 함정에서 좀 흡수할 수 있으면 굉장히 적당한 합리적인 가격에 태국이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우리 하나 오션하고 이제 프랑스에 있는 그 방산 기업하고 좀 협력을 해서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선 너무 커가지고 좀 네. 윤곽은 좀 안 들어옵니다만 작은 무기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장점이 있는 게 특히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국 K 방산 중에 소형 무기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장점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뭐 대전차 미사일 같은 거는 우리께 굉장히 좋거든요. 어떤 면에서? 대전차 미사일이 일단은 그 가격이 쌉니다. 어. 그러니까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은 보통 절반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납품식이죠. 외국 방산 업체들은 납품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똑같은 제품을 해도 항상 우리는 외국 기업에 비해 3분의 1 기간 안에 대부분 납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기하네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약간 좀 서글픈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냉전형 구조잖아요. 그래서 방산 업체들이 계속해서 공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군 규모가 크잖아요. 네. 근데 이 덕분에 해외에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굉장히 신속하게 좀 대처할 수가 있죠.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다. 네, 네. 국내 내수와 네. 수출을 네. 교차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비근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K2 전차를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 K2 전차하고 국제 글로벌 시장에서 라이벌이 독일제 전차입니다. 근데 이 독일 같은 독일에 있는 회사는 이게 EU 국가이기 때문에 일감을 EU 국가에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독일제 전차를 만드는 EU 국가가 7개 국가입니다. 그 7개 국가에서 모두 납품을 제때 해줘야지만 제대로 하나가 만들어지게. 정확합니다. 근데 그 한 나라에서 만약에 파업이 일어났다. 그럼 이게 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독일제 전차의 연간 생산량이 50대가 안 됩니다. 우리는 기본이 100대고요. 네. 이제 공장 라인을 조금만 조정하면 150대, 그다음에 인력이 조금 더 보충되면 200대까지 가능합니다. 삭대가 안 되는 거죠. 장점 중에 아주 큰 장점이 어마어마한 납품 장점입니다. 일자를 네. 맞춰준다. 그다음에 또 로켓 배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송까지. 네. 그 장점만 해도 일단 뭐 충분히 네. 납득이 가네요. 네. 박람회, 국내, 태국 이렇게 두 군데를 쭉 연달아 보셨는데 성과가 뭐 있었겠죠? 지금 계속해서 활발한 좀 논의가 오가고 있고요. 아마 성과는 이제 내년 초부터 좀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나올 거라고 많은 방산 관계자들이 얘기해주고 있고요. 최근에도 뭐 이제 언론에 보도됐듯이 여러 가지 좀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로템에서 생산하는 이제 전차와 장갑차가 이제 페루에 이제 수출하게 됐죠. 소식이 오늘 어제 네. 늦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순한 처음에는 MOU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현대 로템이 페루 육군의 조병창과 협력을 체결한 거거든요. 이게 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앞으로 페루 육군은 현대 로템에서 생산하는 무기 체계를 들여오기로 합의한 거와 마찬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루 육군은 앞으로 이제 이 남미 국가들도 대부분 장비가 노후화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꿀 필요가 있는데 페루 육군이 지금 어떤 계획이 있냐면 1차로 전차를 외국산 전차를 직도입한 다음에 2차로 100대가 넘는 전차를 페루 내에서 라이선스 생산한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생산도 결국은 우리 로템에서 그렇죠. 해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로템에서 1차 직도입분을 공급하고 2차 라이센스 생산분도 만약에 계약이 매끄럽게 연결이 된다면 공장 건설도 이제 우리가 도와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해외에서 라이선스 생산하면 우리가 너무 손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라이센스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핵심 부품은 우리나라가 공급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쉽게 말해서 잘하면 우리가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거든요. 이게. 뭐 로열티 같은 그렇죠. 걸 계속 받을 받을 수 있겠죠. 있고요. 또 하나 이게
중남미 시장의 전차 시장을 뚫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남미도 지금 노후화된 장비를 바꿔야 하거든요. 바꿔야 하는데 페루에 우리 전차의 생산 거점이 있게 되면 중남미에 우리 전차가 좀 더 잘 팔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하드웨어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장점을 많이 하셨는데 가끔씩 소프트웨어가 어떨까 네. 궁금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불안? 네. 뭐 약간 부정적인 시각도 없는 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는 네. 강하다, 약하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님 혹시 예전에 팬텀이라는 전투기 아십니까? 저 어릴 때 이제 날아가는 네. 한때 우리나라 최강의 전투기였던 팬텀인데 이 팬텀 전투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 60~70%를 하드웨어로 구현을 합니다. 좀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덩치가 크고 폭탄을 많이 달고 굉장히 빠르게 나가는 이런 하드웨어로 대부분의 이제 자기의 장점을 발현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가장 좋은 전투기가 이제 미국에서 들여온 F-35 스텔스 전투기인데 이 F-35A 스텔스 전투기의 능력은 90%가 소프트웨어로 발현이 됩니다. 단순한 격투기냐 아니면 네. 기술적으로 네. 하느냐.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현대전의 대부분의 무기 체계가 가장 중요한 게 이 소프트웨어로 얼마만큼 정교한 이제 퍼포먼스를 구현하느냐거든요. 그렇겠죠. 이런 면에 있어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도에 비해서 우리가 약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드웨어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하드웨어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조금 걱정되는 게 역시 또 중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논문이 나왔을 때 보면 중국 쪽 논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중국에서 나와 있는 논문을 한번 살펴보면 머리 끝이 쭈뼛쭈뼛한데 논문 수준조차도 굉장히 높다.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 더 많은 투자가 R&D 투자가 필요하고 인적 자원도 이쪽으로 좀 더 많이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전자전 이런 시대가 하면 더 그럴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좀 불안해지네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려면 이제 이공계 쪽에서 좀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네.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의대에 목숨을 거는 나라가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과에서 조금만 공부 잘하면 전부 다 의대 가려고 하고 멀쩡하게 이과 이제 이공계를 다니던 학생들도 다시 의전원 의대로. 간다고 하잖아요. 예.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없거든요. 근데 이건 한마디로 그 나라가 그 이공계 이런 과학이나 엔지니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그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취약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좀 이런 정책적으로 좀 강하게 이런 조금 좀 국가가 나서서 좀 어떤 좀 정리를 해야 되고 이제는 이런 이공계 쪽으로 더 많은 인재가 갈 수 있게끔 우리가 분위기도 조성해야 되고 어떤 사회 전반적으로 좀 이런 게 좀 정비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보, 방산 이 문제에서 이제 사회 교육, 문제로 사회 문제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우리 CNN을 통해서 예전에 전쟁을 직접 보는 시대가 한 30년 전부터 열렸는데 네. 이제는 뭐 거의 실시간으로 모든 걸 보고 네, 있습니다. 네. 특히나 드론 이번에 네.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 보면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첨단 기술 싸움이 돼버렸는데요. 아 도대체 상상이 안 가요. 어디까지 갈지. 근데 이게 있습니다. 지금 이 드론을 이용한 전쟁이 우리한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예측을 못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드론이 이제 새로운 무기로 이제 정립이 됐을 때 여기에 대한 새로운 교리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리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고요. 이 교리에 대한 정립은 실전을 겪었던 나라들에서 나왔던 이 여러 가지 이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 하나 좀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또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네. 많은 상용 드론이 쓰였었거든요. 근데 이 상용 드론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양쪽에 모두 공급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예. 그리고 이 중국은 지금 양쪽에 드론을 공급하면서 양쪽의 실전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일타 네. 양피. 그래서 제가 이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또 하나 지금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도 드론 많이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거든요. 적도 드론을 썼을 때 과연 이 드론을 어떻게 우리가 방어하느냐.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빨리 만들어서 먼저 입도 선문에서 만들어서 이런 시스템을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위치로 가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 좀 더 많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듣고 보니 점점 걱정인데 네, 네. 또 의외로 K방사 이렇게 성장하는 반면에 방산 업체는 줄어든다 그래요? 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일단은 인력 구조 문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인력난이 엄청나게 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이제 유압 시스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서스펜션 업체들이 지금 하고 있다고. 그 업체 관계자가 저한테 한 말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압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 인력이 거의 없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과도 없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앞으로 10년 이후에 어떤 인력이 어떻게 들어올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예측할 수 없다고 해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인력 수급도 문제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유출이 안 되게 돼야 되거든요. 자꾸 나가겠네요. 네. 근데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나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DD에도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많은데 이 ADD에 있는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처우가 생각보다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ADD에서 나온 인력들이 우리나라 업체로 가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 업체들이 외국, 특히 중국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간다. 사실 이런 예가 있거든요. 중국 조선업이 지금 발전한 이유가 우리나라 조선업체 관계자들이 우리나라 조선업 불황일 때 갔기 때문입니다. 네. 전혀 우리가 인력 관리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력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기업 환경 문제까지 이렇게. 네. 마지막으로 K방산이 그 블루오션 사업으로 주목을 받고는 있는데 네. 이 특성상의 장벽이 좀 높아요. 네. 가고 싶어도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배우고 싶어도 어려운데 네. 방산, 안보, 미래 세대 청년층들을 이렇게 유입할 수 있는 네. 뭐 호구지책이라고 그럴까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이 반도체였다면 앞으로는 또 다른 먹거리, 가장 중요한 먹거리가 방산일 거다. 저는 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근데 이 방산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당대의 최첨단 기술을 방산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가장 우수한 인력이 가야 할 곳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방산을 통해서 결국은 과학도 발전했고 네. 뭐, 엔지니어링도 발전하고요. 의료도 기술이 발전했고 여기서 다 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얼마나 우수한 인력을 많이 우리가 보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인구 절벽이 지금 전 굉장히 걱정이거든요. 네. 좀 출산율 저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쪽으로 많은 인력들이 가서 이 인력들이 직업 안정성을 누리면서 좋은 혜택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아주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희망해 보는 게 이제 출산율이 좀 더 늘면서 또 이런 쪽으로 많은 인력이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저는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앞으로 관련해서 좋은 기사 네. 많이 쓰시면서 칼럼으로 네. 이렇게 시민들한테 시청자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지금까지 다하겠습니다. 군사전문기자 이세환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